중요성에 비해서 그동안 덜 주목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특히 노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합의 중에는 유럽에서 하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약간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지향이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21세기 한국에 맞는 복지국가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이나 선진국의 제도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려 그러면 오히려 뭔가 나라를 엉망진창, 와장창창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다. 요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잊으면 2차 베이비부머 다음 세대가 세금 폭탄을 감당하게 될 때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폭탄을 감당할 수 있다. 자칫해서 잘못 설계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완전히 폭망할 수 있다. 네, 날이 갈수록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돌멩이를 던지고 계시는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는 불평등연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평등연구 영상을 정주행 내지는 역주행 하시면서 보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나 이거 오늘 처음인데 하시는 분은 지금 이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 아니라 벌써 오랫동안 이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뭐 최병천 소장님이나 불평등연구를 검색해서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매회 처음 보시는 분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습이 필요 없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거 아시죠? 예. 자, 최병천 소장님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뭐 하셨던 이야기를 굳이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오해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은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가 아니라 노인들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지금 시급한 문제인 건지 당신들 아느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이 강의로 이어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노인 얘기를 하신다고 하길래 사실은 궁금한 점이 원래 노인들은 다른 나라들도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그냥 그런 거 아니냐.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만 더 힘드냐. 그러니까 굳이 노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하는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여러 계층들을 그냥 한 번씩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노인인 겁니까? 일단은 이제 어떤 우리가 국가나 정부가 뭔가 개입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약자를 도와준다는 거를 이제 개념을 인정한다고 들어가면 네. 누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그게 이제 약간 뭐 윤리적이라든가 어떤 이제 우리가 아는 거에 맞을 것 같은데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야죠. 근데 네. 그러면서도 그게 덩어리가 큰 덩어리. 물론 이제 노인 말고도 뭐 장애인도 있고 여러 덩어리가 있긴 하지만 근데 중요성에 비해서 그동안 덜 주목하고 있었던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이제 특히 노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제 한국에 진보 세력이 있고 보수 세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진보 세력이 불평등 문제에 좀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보 세력은 특히나 노인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대 정부가 다 정책적으로 조금씩은 다 노인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네.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식, 상식 이런 점에서는 노인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덜 주목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한 경향이 있어서 네. 좀 이제 의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네. 다만 이제 한국의 노인 문제와 유럽의 노인 문제 또는 선진국의 노인 문제는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하나 좀 보죠. 네. 준비해 오신 자료를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저희 어머님이 1938년생이었는데요. 네. 제가 책에서도 이제 어머니와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세대의 이제 그 분들한테 이제 책을 드린다라는 이제 헌사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노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사회학에서 세대 효과라는 표현과 연령 효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세대 효과는 특정 세대의 경험이 네. 지속되는 거.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20대 때 나훈아 남진을 좋아하면 죽을 평생. 때까지 나훈아 남진을 좋아하는 거. 네.
20대 때 김광석, 서태지를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이제 김광석, 서태지, 이문세 뭐 등등을 좋아하는 게 세대 효과고요. 예.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세대 효과고 이제 그때 변하는 거, 뭐 돈에 대한 태도라든가 외모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남녀가 좀 인생을 살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연령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문제는 특정 한국 현대사와 연동된 세대 효과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유럽의 노인 문제와 한국의 노인 문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특히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런 그룹의 노인과 이런 그룹의 노인이 꽤 명확하게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유럽의 노인들은 안 그런데. 그리고 지금이 2020년 이전이라고 치면 만약에 네. 2010년, 2000년대, 2010년대 노인 빈곤 또는 노인 문제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될 2030년대, 40년대 노인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노인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같은 65세 이상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해보죠. 그냥 예. 사전에 지금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정책 쪽 일선에 있기도 하고 이러저러 이제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유럽과 뭐가 다른가?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선진국 그러면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합의 중에는 유럽에서 하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이제 약간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지향이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유럽이.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오랫동안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했던 농지개혁 같은 것도 그런 거 연장인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른 나라랑 뭐가 다른가? 그런 이제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차이에 관심이 많은데 요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살짝 이해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식민지였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고도 성장을 장기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네. 압축, 고도, 장기 성장 이런 걸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나마 이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언저리 정도만 해당하는 거고. 장기 성장이라 하면 60년부터 대략 지금까지 한 60년 가량 계속 성장하는 그렇죠.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인가 봐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5% 내외 정도를 만약에 고성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네. 5%가 넘는 거를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40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요. 그게 유례 없는 일이에요? 거의 유례 없는 일인 거죠. 보통 성장하면 한 3, 40년은 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으나 그게 어려운가 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중진국 함정 이런 표현도 있기도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사회 변화 그러니까 경제적인 변화 속도를 사회 제도라든가 정치라든가 우리의 인식이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이제 배경으로 좀 이해하고 네.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2015년 기준 데이터인데요. 세대별 교육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늘색과 주황색이 각각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 주황색이 61세에서 70세 예. 인 이제 어르신들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 대략 한 그냥 뭐 우리가 2015년 곧 있으면 네. 된다고 가정하고 대충 퉁쳐서 10년 전, 그러네요. 예. 10년 전을 본다고 치면 그 당시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요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였어요. 초등학교이거나 아니면 무학이거나. 네. 저희 어머님도 이제 무학이셨었는데요. 예. 근데 반면 당시에 50대였던 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예. 이분들은 대체로 여기서 이제 고등교육이란 말에서 우리 이제 여기서는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고등교육 그럴 때 이제 대학교를 포함하는 게 건데 그거는 고등학교. 여기는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보시면 당시 기준으로 60세 이하 세대, 그러니까 50대 세대는 고졸이 제일 많았고 네. 이게 이제 우리 연생으로 치면 1956년 이후 출생자들, 이제 58년 개띠에 약간 한 네. 두세 살 선배들 그룹들까지 예. 포함해서 예. 이분들은 고졸 비율이 45%, 고졸과 전문대 합계를 치면은 65% 정도 돼요. 교육 그러니까 많이 받으신 세대네요, 저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뭐 한 박자 있다든 뭐하든 고등학교 정도는 다 간 세대인 거죠. 요 세대는 이게 그리고 요 분들이 딱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1차 베이비부머를 보통 55년생부터 잡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는 특징적으로 195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네. 이분들은 초등학교이거나 초등학교 이하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초졸과 중학교까지 합계로 쳐도 한 60% 정도. 그래서 저 1번 그룹과 2번 그룹은 사실상 세대가 붙어 있는 세대인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학구열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실은 봐요. 이제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 고도 성장, 그러니까 고도는 높다는 거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변화 속도를 따라오려면 교육도 엄청나게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교육열도 높아진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요 시점이 이제 저희가 뭐 앞에 했었던 농지개혁 직후에 있었던 보통교육과 의무교육. 그래서 해방, 그러니까 뒤에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릴 텐데 네. 예. 해방 이전에 태어나거나 한국전쟁 언저리 때 유소년기를 보내신 분들, 네. 그분들은 이제 무학인 분이 많은 거죠. 많고. 초등학교 이하였던 분들은. 그러면은 왜 하필 당시 이 56년 이전 출생자들은 초등학교 이하가 그렇게 많은가? 이제 이 문제가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화 문제 등등에서 이해하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은 한국 현대사 어떤 100년이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요거는 좀 약간 비슷한 다른 자료인데요. 좀 더 이렇게 세대별을 자세하게 구분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2019년 자료인데 85세 이상인 분들이 한해서 보면,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85세 이상인 분들,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2020년에 83세로 돌아가셨었는데요. 85세 이상인 분들의 무학, 그러니까 학교를 초등학교도 안 다녔던 분들, 반이네요. 그분이 50% 정도 돼요. 엄청난 비율인 거죠. 예. 그래서 요 이제 편의상 무학과 초등학교를 합친다고 치면 한 75% 정도 되는 거죠. 무학과 초등학교 합치면 요 이제 무학과 초등학교 합계를 보면 80에서 85세는 70%, 네. 70세 후반은 64%, 그다음에 이제 60세 후반은 그 이제 무학 초졸이 여기서는 좀 약간 뒤집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게 이제 앞에 얘기랑도 실은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 세대 분들은 특히 이제 75,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75세에서 85세면 딱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는 또 이제 10살 전이셨을 테니까 요 때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급증하던 시기랑도 연결된다는 거죠. 요 무학 초등학교 어르신 분들. 그래서 실은 이제 질문을 우리 참고로 이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네. 그 전반전 노인이 조금 더 젊은 노인이에요. 그렇죠. 젊은 노인. 그래서 예. 75세를 기준으로 75세보다 앞에 있는 분들은 전반전 노인 또는 전기 노인, 네. 또는 75세보다 나이를 더 드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후기 노인 또는 후반전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이 이제 올해가 2022년이니까 75세인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그분들은 1947년 출생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출생 연도로 보면 80세인 분은 42년생, 85세인 분은 37년생인 거죠.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딱 요때쯤에 태어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분들의 어떤 우리가 삶의 궤적을 한번 한국 현대사랑 연결시켜 보면, 근현대사랑 연결시켜 보면 1931년에 일본의 만주 침략이 있었고 37년에 중일 전쟁이 있었고 이때부터가 이제 세계 대전이 본격화되는 거죠. 39년이 세계 대전이니까 1941년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고 네. 그리고 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났고 그러니까 31년부터 45년까지는 전쟁통인 거죠. 그리고 또 곧바로 50년부터 53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던 거죠. 와. 그러면 31년에 태어나신 분은 22살이 될 때까지 네. 그냥 계속 전쟁인 거야. 더군다나 이제 그러네요. 일제 말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막 이것저것 다 뺏어가고 이제 그 강제 뭐 징용을 하든 아니면 뭐 징발을 하든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노선을 채택한 게 64년인데 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한 뭐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1인당 100달러도. 77년에 비로소 1인당 1000달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직후에는 네. 그 전에 초등학생 미만인 어린이들은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를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을 1950년에 해가지고 1950년부터 60년까지 약 10년 동안 네. 그때는 초등학교 보급률이 급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진학률이 여기에 한 10대 언저리였던 사람들은 다행히 이제 초등학교에 걸치는 건데 그 이하인 분들은 교육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요 시기를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75세 후기 노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전근대와 그러니까 일제시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기 여기서 전근대라는 건 저희 이제 어머님도 그런 인생을 좀 힘든 인생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할아버지께서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학교를 안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한말 노인분이요. 그러신 거죠. 그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근대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여성은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뭐 특히나 그것이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방이었으면 더 그런 문화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전근대는 약간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아서 네. 우리나라 실제로 빈곤 데이터를 보면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이제 그게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식민지였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독립되는 과정. 네. 아까 이제 31년부터 이제 그 일본의 만주 침략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거쳤고 또 하나는 저 예전에 이제 영화 말모이라는 걸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영화 말모이를 보면 이제 그 어떤 저거가 나오는데 한글과 둘러싼 게 나오는데 이 시대가 실은 이제 뭐 문명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은데 대충 추정해 가지고 60%에서 뭐 많으면 70% 가까이로 이제 문명의 시대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도 실은 모르는 사람이 인구의 과반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명의 시대에서 어떤 이제 문자 독해 시대로 가는 게 60년대 이후부터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386 세대, 486 세대, 586 세대 할 때가 86 세대도 실은 60년대 생들인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일 때부터는 농지개혁과 의무교육과 보통교육 다음 세대인 거고 그 농지개혁, 의무교육, 보통교육 이전 세대 그 시기에 청소년기를 이미 다 보내버린 분들 그분들이 이제 문맹 또는 무학 또는 간신히 초등학교 정도를 나왔던 그게 이제 확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해서 이분들이 노인 빈곤 중에서도 후기 노인이 특히 빈곤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나이가 70대 후반 80대 되면 빈곤에 지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노인과 노인 아닌 사람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나긴 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나는 거죠. 우리나라만 되게 독특한 거네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다른 노인들이 같은 나라에 같은 시대에 사는 것도 한반도가 거의 유일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통 유럽의 복지국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 유럽의 복지국가를 하면은 한국과 같은 한국 전쟁도 없었고 만주 침략도 없었고 중일 전쟁도 없었고 태평양 전쟁도 없었고 그리고 농지개혁도 없었기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만 공부를 해가지고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곧바로 한국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어긋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저도 뭐 기본적으로 복지국가가 이제 관심 매우 많은 사람인데 한국의 몸에 맞는 우리 몸에 맞는 그리고 동시에 2022년 약간 21세기라고 편의상 표현하면 21세기 한국에 맞는 복지국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유럽의 복지국가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전성기로 하는 유럽의 복지국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간적으로는 60년대와 2020년대 차이가 있는 거고 공간적으로는 유럽이라는 공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의 차이. 이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이나 선진국의 제도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뭔가 나라를 엉망진창 와당창창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문제나 노인 빈곤 문제나 노후 대책을 할 때도 네. 유럽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독특한 상황. 그렇죠. 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근현대사가 가졌던 독특한 거를랑 연동돼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 노인은 그래도 유럽 노인이랑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후기 노인은 진짜 전 세계 천연 기념물 같은 좀 되게 독특한 천연 기념물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어떤 비극적 삶을 사신 분들인 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기 노인님 분들을 약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네. 문명의 시대, 전쟁의 시대, 가난의 시대 그런 거를 겹친 걸 살았던 시대인 분들인 거죠. 되게 불행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불행하기도 하고 이제 딱 저희 어머님 세대인데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 또는 그렇죠. 할머니 이제 뭐 이프로님의 이제 어머님 세대도 그렇겠죠. 이제 그 뭐 대충 이제 그 비슷할 텐데요. 우리 김동완 프로님부터 이프로님이나 저 같은 사람에 해당하는 딱 거기에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에 해당하셨던 삶을 사셨던 분들인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진보 보수가 갈려가지고 뭐 노인분들은 보수를 지지하니까
어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노인 문제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약간 이러저런 비하의 표현들 많이 등장하는데 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문제다 그냥. 우리 부모님 이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여러 가지 초고령화 문제라든가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이후에 설계될 노후 어떤 복지제도랑 연결해서 사고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분들은 요즘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이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네. 앞에 거가 좀 약간 역사적인 맥락을 좀 설명드렸다면요. 지금 이제 약간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지를 좀 이제 몇 개 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6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반이죠. 네. 노인 일반만 보면은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어쩌고 등등 하면은 OECD 평균이 한 13.5%였는데 한국은 당시에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자료집이 2020년이고 아마 한 1, 2년 전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동아시아 발전 국가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속도가 빨랐던 것도 비슷한데 물론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랐지만 봐도 이제 우리가 한 3배 이상 많은 거, 3배 가까이 많은 거죠. 한 2.5배 가까이 많은 거죠. 빈곤한 노인들의 비율이. 네, 노인 빈곤 비율이 특징적인 거는 여기 66세에서 75세를 전기 노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 76세 이상이 후기 노인인데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비교해서 봤더니 전기 노인은 35% 정도 대충 되고 후기 노인은 56% 정도 되거든요. 빈곤율이. 그래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빈곤율이 20% 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갑자기. 네. 그래서 격차가 이제 한 20.4% 포인트.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그 지하철 티켓으로 치면 다 65세 이상이지만 같은 지하철 티켓 65세 이상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니라 먹고 사는 정도가 다르고 소득의 정도가 다 다르다. 그리고 네. 빈곤의 정도가 현격하게 다르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저런 역사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된다. 그걸 좀 연장인데요. 기초연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20만 원을 드리고 있고 네. 지금은 30만 원을 드리고 30만 있죠. 초기에는 이제 9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노인들이 받고 있는지를 좀 이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여기 점점점점점점 내려가는 거는 뭐냐면 영가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제로인 사람들, 네. 제로인 사람들 보여주는 건데 여기가 1928년생이에요. 예. 여기서는 쭉 해서 여기 점점점점은 요 비율이랑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요. 1928년생은 이제 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75% 가까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비율과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여기는 그래서 그 기초연금 대상자가 1928년생은 75% 정도가 되고 네. 쭉 나이를 먹어서 1950년 3년생들 여기는 요 비율을 보면 한 15% 내외 정도. 그래서 1953년생은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이게 이만큼이 다 노인이었는데 네. 기초연금 수급자 전부거든요. 이만큼이. 근데 그 중에 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상대적으로. 요쪽 분들이. 요 표는 뭐냐면 요 표는 이제 이거는 여기 왼쪽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금액입니다. 이거는 180만 원이라는 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2020년경의 최고 기준으로 지금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받는 금액의 최고 금액이 노인 단독기구 180만 원이에요. 예. 노인 단독기구로 180만 원인데 이분들이 상위 5%,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상위 5%.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젊은 노인이라 그럴까 정기 노인들이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저분들이 많이 받는다고요? 이분들이 이제 금액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초연금은 1인당 30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는 게 왜 나왔는지. 거기서 이제 누구나 많이와 적게는 그 기초연금은 전체 대상을 70%를 받고 있는데 예. 70% 중에서 어느 세대가 주로 많이 받고 있냐 할 때 많이 상대적으로 금액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금액의 비중은 원칙적으로 30만 원인데 네. 실은 금액도 이제 딱 30만 원도 아니에요. 그 금액도 이제 노인의 비중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30만 원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위 70%한테 기초연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에서 어떤 줄을 세워서 이제 70 밑에서부터 70%에 걸리는 사람은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다 받겠죠. 예. 거기가 70%에 딱 걸리는 걸리는 그 금액이 예. 얼마냐? 그게 현재 2022년 통계 기준으로 180만 원인
내 소득이 소득 그렇게 받는 분들의 소득이 그렇죠. 그래서 이프로님이나 제가 이제 뭐 나이를 좀 먹어서 연금 소득이든 뭐 급여 소득이든 나이를 먹으면 좀 다르지만 지금 현재라고 쳤을 경우 지금 현재라고 쳤을 경우 내가 월 소득 180만 원 있다. 네.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보라색은 예, 상당히 이제 노인분 주고는 꽤 이제 소득이 되는 분도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 건데요. 그 얘기는 좀 이후에 좀 자세히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예. 왜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노인에서도 젊은 노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기초연금 받는 기준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기가. 수입이 많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젊은 수입. 노인들이 노인이 수입이 많은 거죠. 이거는 국민연금 수급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여기는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65세부터 뭐 66세, 7세, 8세, 9세 한 살씩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늘어나서 후기 노인이네요. 오른쪽은 맨 오른쪽에 끝은 지금 100세예요. 100세. 있겠죠? 그래서 65세부터 100세인데 하나 눈으로 탁 보면 이렇게 쭉 우하향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추세선 자체가 여기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2012년도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2012년도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2019년도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제 약간 요만큼 이동한 거죠. 약간 이렇게 이동한 거죠. 요만큼. 그래서 2019년도로 본다고 쳐도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다. 요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 대체로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을 때 국민연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나이 드셨을 테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나중에 도입됐거든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65세인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5%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러저런 좀 이제 중간에 혜택 때문에 들었던 건데 71세인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3%예요. 오히려 올라갔네요. 네, 농어촌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시대에 한 53세인 분들은 원래는 1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가입하면 유리한 근데 상황. 5년 정도만 가입하면 당신도 적용시켜 준다. 그런 이제 어떤 단기 패키지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뭐 늘어난 거고. 특정 세대가 탕탕탕 늘어나는 제도가 도입될 때 그래서 대략 요 세대는 한 60%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네. 요 언저리 세대들은 요만큼이 여기가 지금 이제 60%니까 60%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제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55년생에서 64년생이라고 보통 부르고 2차 베이비부머가 68년에서 74년생인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게 이 두 세대인데요. 저는 2차 베이비 부모네요. 네, 저도 해당 이제 2차 네. 베이비부머 세대인데요. 예. 1차 베이비부머 세대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대략 60 내지 65% 정도 된다. 꽤 많이 가입했다. 그렇죠. 60에서 65% 언저리가 더 있으니까 이분들이 노인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 네. 세월이 한 20년 앞으로. 10년, 15년, 20년도 흘러서 네. 근데 이분들이 노인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점과 한국이 초고령화 폭탄이 터지는 시점이 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비 부모가 압도적 노인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용량이 많은 게 베이비 부모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인구 항아리 인구 그래프에서 네. 처음에 삼각형 모델에서 연령이 청년 국가일 때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다수일 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27세가 평균 연령이라 그러거든요. 네. 7세 언저리가 된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한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델처럼 있었던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점 역삼각형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인구 구조 자체가 한때는 이제 항아리형 비슷하게 있다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언제 역삼각형이 되는 시점이냐면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에 편입됐을 때 두 세대가 동시에 노인일 때. 그 두 세대가 동시에 노인일 때가 약 20년 후네요. 그렇죠. 20년 후인 거죠. 그게 그리고 지금부터 그게 시작돼요. 그러네요. 예컨대 슬슬.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955년생이신 분은 70세. 2025년에 딱 70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2030년경 예. 이분들이 딱 75세가 되면 예. 이분들 딱 이제 후기 노인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1차 베이비부머가 이렇게 꾸역꾸역해서 이제 노인의 전기 노인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 1차 베이비부머가 후기 노인이 되고 그렇겠죠. 2차 베이비부머가 전기 노인을 장악하면 그게 우리 후세대한테 와. 초고령화 폭탄을 이만한 걸 팡 하고 던지는 시기인데 이들을 부담할 때를 어떻게 부담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할 때 특히 이제
1차 베이비부머 다음에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을 내게 될 건데 그 연금이 됐건 세금이 됐건 건강보험이 됐건 내게 될 텐데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다. 요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잊으면 2차 베이비부머 다음 세대가 세금 폭탄을 감당하게 될 때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폭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깔고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국민연금은 네. 아주 골치 아픈 집단이네요. 골치 아픈 집단이죠. 그러니까 일단 한꺼번에 많이 태어나면 네. 어릴 때부터 정책에 신경을 쓰게 만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그 생애 주기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베이비부머가 막 갓 태어날 때는 막 엄청 태어나니까 그때는 산하 제한, 가족 계획, 이정책 해야 되고. 그렇죠. 그들이 초등학교 갈 무렵에는 학교 교실 모자라니까 콩나물 교실이니 뭐 1교대, 2교대 뭐 그거 해야 되고. 뭐 그 주야간 오후반 저도 오후반 했었던 사람인데요. 네. 그 친구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입시난, 취업할 때는 취업난. 그렇죠. 그랬을 거고.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근데 노인 취업난은 상대적으로 적었죠.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슈퍼울트라 고성장이었기 때문에 압축 고도성장에 이분들이 노인이 되면 또 이분들 노인을 어떻게 보살펴야 될지가 또 나라의 과제가 되고. 근데 이분들이 약간 젊은 시절 또는 장년 시절부터 사회보장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사회보장 제도 연도는 좀 다시 얘기 드릴 텐데 네. 우리나라는 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달랐냐는 크게 보면 현대사의 차이점이 있었고 한국전쟁, 의무교육, 보통교육, 농지개혁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차이는 유럽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일찌감치 만들어졌는데 유럽의 사회보장 제도의 기원으로 많이 거론하는 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하면 혹시 독일 통일이 몇 년도였는지 기억나세요? 독일의 통일.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중요 연도는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독일의 통일과 이탈리아 통일이 같은 연도인데 1871년도예요. 그래서 보불 전쟁,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한 걸 보불 전쟁이라는데 보불 전쟁이 끝난 시점도 1871년이죠. 그래서 새로운 제국이 점령지였던 프랑스에서 그걸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재상이 이제 그 철혈 재상이라 해서 이제 비스마르크였던 건데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재상일 때 처음으로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 복지국가의 어떤 기원격으로 간주되는 게 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확인하진 않았으나 대략 한 1880년경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유럽에서 연금 제도가 도입된 건 특히 독일 기준으로 와. 1880년경에 도입된 건데 150년대에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100년 전인 거죠. 네. 한국 그래서 유럽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한 10년 나라들마다 연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한 1차 세계대전 언저리쯤 뭐 그쯤에는 다 이제 연금 제도를 좀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유럽의 노인은 130살이라도 국민연금 가입돼 있다. 그렇죠. 그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또 하나 중에서 우리가 국제 표준으로 ILO라든가 OECD라든가 IMF 같은 데 쓰는 건가 생산 가능 인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15세에서 64세로 써요. 네. 제가 이제 왜 하필 15세에서 64세냐. 무슨 뭐 16세, 17세, 18세 또 64세가 아니라 65, 6, 7, 8, 뭐 72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게 이 기준의 유래는 뭐냐. 그러니까 64세는 그럼 65세부터는 생산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냐. 생산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 64세를 그걸 끊었냐. 어떤 인간이 그걸 끊은 거냐. 무슨 기준으로. 그걸 봤더니 그것도 비스마르크 때문이에요. 왜요? 비스마르크가 연금을 65세부터 줬거든요. 그래서 1880년경에 65세부터 연금을 줬는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대요. 연금 받는 사람이 오히려 드문.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치 우리 환갑잔치라는 게 그게 뭐 그 갑자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환갑을 하신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저런 의미에서 이제 그거를 기념해 가지고 귀하니까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스마르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동양의 환갑잔치 문화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발상으로 65세를 연금 기준으로 잡은 거죠. 야, 이 정도 되면 설마 이때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싶어가지고 이때는 좀 돈 좀 줘도 네. 그 이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한 뭐 아마 5% 미만이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65세부터 연금을 주니까 65세 미만은
생산 가능 인구로 간주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국제 표준이 돼가지고 쓰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1988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돼요. 이제 88년은 뭐랑 관련 있냐? 87년 6월 항쟁 다음 연도. 그리고 8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88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88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어떤 이제 국민들이 민주화 열기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약간 개혁지향적인 국회 구도가 되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는 됐는데요. 대상자 이거 숫자는 대상자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이고, 근데 크게 볼 거는 88년에 처음 도입됐다. 그다음에 99년도에는 모든 지역에 적용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1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했다가 예. 88년도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규모를 5인에서 9인도 적용을 하고 5인 미만도 적용을 해가지고 2006년이 되어서야 모든 사업장이 이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됐다. 모든 사업장이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지역 가입과 이제 저기 직장 가입을 포함한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실은 2006년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거고 2003년 이전에는 더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자영업이라든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한 그 절반 가까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컸다는 거네. 2천만 명 가까이 됐어요. 2천만 명. 그리고 이제 뭐 전업주부 이런 분들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의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빈곤율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가입률의 차이는 이제 이 전기 노인은 상대적으로 고졸 세대이기도 하고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거랑 걸쳐 있는 세대였고, 요 후기 노인분들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전과 걸쳐 있는 분들이어서 요 두 가지 요인이 이제 후기 노인과 전기 노인의 빈곤율을 급격하게 이제 차이 나게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후기 노인들, 나이 많은 노인들은 네. 사실상 방치돼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그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이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 변화 속도와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 속도를 치면 경제 변화 속도가 아무래도 더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더 선행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 흘러가는 건데 제도의 변화라는 건 결국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떤 이제 법과 제도가 좀 늦게 따라가게 된 거죠. 한 박자 늦게, 한 박자 또는 뭐 두 박자 늦게.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이프로님 말씀하신 방치돼 있단 말과 그걸 우리가 이제 많이 쓸 때는 사각지대였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각지대로. 근데 그것이 실제로 보면은 그 사각지대라는 게 단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약간 역사의 사각지대였다 그럴까요?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불행했던. 그리고 너무 빨리 바뀌어서. 하기야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누구는 완전히 방치되고 누구는 나름의 케어를 받기 시작하는 이 노인 세대가 같은 시대에 살기가 사실은 어렵죠. 웬만하면 다른 나라들은 발전의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죠. 그냥 노인은 원래 방치되는 거지. 벌써 300년째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고 사는 게 보통이거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파르게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쪽 노인은 방치돼 있고 이쪽 노인은 그나마 괜찮은. 그렇죠. 이쪽 노인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쪽 노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우리는 같은 노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빠르다 유럽으로 보니까. 치면 그냥 다 가을만 살든가 다 여름만 살든가 한 계절을 살았던 건데 그렇던데. 저희는 이제 그게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보니까. 예, 그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정치나 선거 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한국은 세대 갈등이 심한 거예요. 각자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너무나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압축 고도 성장을 하고 세계적인 변화를 엄청나게 빨리 변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 그 자체가 세대와 세대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누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실은 그 세대와 세대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쉽진 않은데 실은 이제 그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야 되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말이 안 통하네요. 더. 그렇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나라 부모님은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와 본인이 살았던 시대가 크게 잘 차이가 없는데 비슷비슷한 시대인 거거든요. 같은 여름을 살았다고 치면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약간 수영복 입고 지냈는데 이 우리나라는 부모님 세대는 수영복 입고 지냈는데 자녀 세대는 그렇죠. 이 털잠바 같은 거 입고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야 옷을 시원하게 입고 다녀야지 너는 왜 잠바를 입고 다니냐 그러면 아니 엄마 지금 얼마나 추운지 알아 하면서 맨날 너는 왜 더운데 옷 입고 그러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거 갖고 티격태격 싸우는 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도 그루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면은 그런데 후기 노인이 나이 많으신 노인이 문제다 지금. 그렇죠. 방치돼 왔던 노인들이. 그래서 노인 일반이 영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랑 잠정적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노인 문제가 똑같은 거라면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복지의 하방 경직상이라고 복지 관련돼서 뭐 이렇게 돈을 주는 제도를 한번 만들면 네. 후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 6일제 이제 못하죠. 네, 그래서 돈을 줬다가 뺏으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제도 설계 단계부터 후기 노인에 국한된 제도 설계를 하는 거랑 야 이게 뭐 후기 노인, 전기 노인 나중에 무슨 세대가 들어오든 다 적용하는 제도 설계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산도 다르고 접근도 그렇죠. 다르고. 그래서 자칫해서 잘못 설계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완전히 폭망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요 얘기를 좀 맞아 마무리 한번 일단락 한번 접으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의 대다수가 될 경우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는 55년에서 64년생, 2차는 68년에서 74년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세대가 이제 더 많고 심지어는 2차 베이비부머가 쪽수로는 좀 더 많아요. 예. 이 세대의 특징은 한국 현대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이고 그리고 이 세대가 바로 초고령화가 되면 가장 많은 고령층 그래서 초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을 때가 이들이 노인이 될 때이고 그러겠죠. 그리고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전 어르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60 내지 한 70 뭐 많으면 한 75% 가까이. 네. 물론 여기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다 그래서 받는 돈이 많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보통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해서 받는 돈의 평균은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분들도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한 15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형 노인 빈곤 문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유럽과 비슷하게 여기를 보시면 근데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은 3.4%예요. 네. 한국이 뭐 43.8%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제 복지가 덜 발달한 나라라고 비유하는데 미국도 23.1%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어떤 유럽이나 이런 나라와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노인 빈곤율인데 네. 우리나라도 뭐 프랑스만큼은 아니겠지만 대략 한 10%에서 한 15% 언저리까지 또는 뭐 이제 많아도 한 20% 미만 정도? 네. 20% 미만 정도에서 노인 빈곤율에 비슷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후기 노인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매우 독특한 집단이다. 네.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거의 못 받고. 네. 그분들은 그 특별한 그룹으로 놓고 따로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제가 지금 5남매고 네. 저희 어머님이 10남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족이 돌보는 거야. 가족을. 그렇죠. 가족이 가족을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후라는 걸 별로 생각할 필요가 상당히 적었던 거죠. 본인이 살던 시대는. 예. 그런데 대가족이라는 말에 비례해서 나온 게 핵가족이었잖아요. 핵가족은 실은 약간 4인 가족 같은 거가 핵가족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인 가족이어서 지금 4인 가족은 평균 가구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 뭐 2인 가구 또는 2.5인 가구 정도를 평균 가구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가족, 핵가족, 1인 가족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뀌면서 본인들은 자식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돌봄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는 부모님을 돌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급진적인 가족의 해체 이것이 같이 또 맞물려 있는 거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들, 특히 후기 노인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대니 네. 그분 그룹들을 좀 일단은 빨리 케어를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네. 빨리 케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오는 노인들은 그나마 괜찮은 그룹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책을 따로따로 쓸 생각을 처음부터 가져야 되고 이 후기 노인 전용 정책과 네. 전기 노인 전용 정책을 아무튼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고. 아 근데 지금은 그게 나눠져 있지 않군요. 그렇죠. 다 그냥 기초연금 30만 한 번 원씩 만들면 계속 적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자살률의 급증이라든가 네. 노인 빈곤율의 급증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국제 비교와 연동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더 길게는 90년대 중반부터 최근 한 2020년대 초반까지 한 뭐 20년에서 길면 30년, 20년, 25년 동안 이분들의 특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거고 어떤 이제 이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이기도 하지만 정책 관심의 사각지대이기도 했던 거죠 상대적으로. 왜 그랬어요? 왜? 그거를 일부 사회복지학에서는 이제 했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분야에서 종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스윙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중요한 거는 스윙보터가 일정 캐파로 있어야지만 그 표가 이쪽을 찍을지 저쪽을 찍에 따라서 누가 당선자가 바뀔 정도가 되면 네. 그렇지 않고 꾸준자가 예컨대 한 60%다. 유권자 60%는 정말로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찍는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다. 그러면 정치적 경쟁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관심도 안 갖게 되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대 분들이 빈곤 문제와 별개로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뭐 북한과의 갈등, 체제 경쟁, 북한의 위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은 어떤 반북에 대한 의식이 강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스윙이 아니라 꾸준자니까. 그러니까 보수 성향 정당은 어차피 저쪽 우리 찍으니까 우리 그냥 엄마들 정책 쓰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우리 무상급식 합시다. 보수 정당도 무상보육 무상급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 표는 스윙보터였으니까. 스윙보터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누가 스윙보터였을 것 같으세요?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20대? 그렇죠.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20대 남성도 스윙보터였고 20대 여성도 스윙보터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엄마들 표도 상대적으로 스윙보터이고 네. 또 50대 중후반도 스윙보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은 왜 무상급식 이슈가 큰 쟁점이 되고 무상보육을 서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정책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엄마들 표가 스윙보터였거든요. 젊은 엄마들 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계열은 불평등에 관심이 적었고 진보 계열이 불평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진보 계열은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에 관심이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어떤 노동운동의 지위 강화, 노동조합의 지위 강화 또는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 네.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이 어르신 세대는 상대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진보 정당에서 노인 관련돼서 뭐뭘 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정책에서. 그러니까 뭐 약간 페미니즘 정책이거나 청년 정책이거나 환경 정책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편이지만 또는 노동 정책은 많은 편이지만 이제 어르신들과 관련된 정책은 근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표를 찍거나 안 찍거나 그러니까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의 많은 층들은 후기 노인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유사하게 섞여 있는 세대가 태극기 세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태극기 어르신이 그거에 딱 해당하진 않겠지만 또 여유가 있으시니까 또 이제 시위 오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제 태극기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 근데 그러나 동년배인 분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평등의 하층에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쓸 때는 불평등이 개선됐고
이분들의 관심 없는 다른 정책을 썼을 때는 이제 불평등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좀 그분들을 좀 이제 알겠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네. 조금씩 역대 정부가 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실은.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럼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듣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